안녕하세요. 한신대학교 별빛페스타 프로젝트 결과 보고서의 발표를 맡게 된 비즈니스 문제 해결 워크숍 수업셀러로 참여한 꽃게랑조의 허동혁입니다. 저희의 발표 보고서 순서는 플리마켓 현황, 제휴처 선정, 케이스 스터디, 사업 모델 선정, 성과 보고, 인사이트, 참여 후기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플리마켓 현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플리마켓을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코로나 시즌이었던 2년을 제외하고 모든 플리마켓을 참여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6번째 플리마켓을 참여하게 됨으로써 플리마켓의 현황에 대해서 저희 조원들과 좀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고 이 플리마켓 현황에 대해서도 이 보고에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 보고서 내용에 추가하였습니다. 플리마켓은 2019년 이전까지는 꿈틀거리라는 개념으로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요. 꿈틀거리라는 경영학과의 전공 소학회에서 운영을 하였고 그 등불제, 영화제 등의 추가적인 소축제와 더불어 플리마켓 운영을 하는 것이 그 이전의 꿈틀거리와 플리마켓이었습니다. 이때는 꿈틀거리 전공소학회 중심의 좀 행사와 기획 운영이었고 동시에 수업셀러들의 어떻게 보면은 과제 현장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상점가와 상인회 그리고 한신대학교 재학생,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소통의 장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수업셀러 대부분이 식음료 중심으로 판매를 하였고 그때 당시에는 푸드트럭과 상인회가 좀 들어와서 다시 식음료를 제공을 해서 이벤트와 잡화 공급 부족 문제가 있었고요. 다만 식음료 쪽으로 많은 활성화가 되었고 실제로도 이틀간 진행했던 이 플리마켓에서 하루면은 이 매진을 했던 수업셀러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 2021년에는 코로나 시즌이 오면서 이 플리마켓이 조금 운영이 어렵게 되었고 전공수학회 꿈틀거리가 없어짐에 따라 사실은 이 플리마켓 운영 주체가 이제 없어질 위기가 처했었는데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2022년 꿈꾸는 대로가 우리가 이제 최대 규모의 행사가 개최가 되어서 그 이후로 다시 이 플리마켓과 꿈틀거리 그리고 이 학교와 지역 상생의 시작을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현 브랜드 홍보팀에서 새롭게 행사를 좀 주관을 하였고요. 그때 당시엔 연예인 초청을 했었고, 그 다음에 공간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지금 이전의 플리마켓에서는 사실은 그 한신공원 앞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이때 당시에는 길을 막고 정문에서 규모가 상당히 크게 진행을 하였고요. 각종 행사와 최대 규모 예산이 도입된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새로운 플리마켓 브랜딩을 구축하는 되게 좋은 계기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증가한 플리마켓 수요 및 콘텐츠와 이전 사례 분석이 무의미한 새로운 시도로 사실은 플리마켓은 새로운 어떻게 하다 보면은 영역 플랫폼이 되었고 마켓이 되었는데요. 2023년부터는 다시 돌아온 플리마켓이라는 개념으로 조금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모집된 학생기획단 중심으로 행사 콘텐츠가 운영이 되었고 한신파크 및 그 행사 공간이 다시 학교 앞으로 복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행사가 다 2일씩 진행을 했었는데요. 2023년부터는 1일로 진행을 하되 행사 기간이 축소가 되었지만 더 실속 있는 행사 진행으로 2023년부터 플리마켓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플리마켓의 흐름에 따라서 저는 각 연도마다 이 플리마켓 진행 의미가 저는 있다라고 봤는데요. 2019년 이전까지는 학교 상인회와 학생, 재학생들의 참여 뭔가 소통의 공간이자 수업셀러들이 과제를 함으로써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라고 하면 2022년에는 정말로 하나의 플리마켓의 재부활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고 그 계기를
토대로 2023년부터 다시 돌아온 플리마켓이라는 개념으로 새롭게 열리는 마켓의 장으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2024년에는 그럼 어떤 플리마켓이 되면 좋을까? 사실은 저는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요. 2024년에는 저는 지역 상생 플랫폼으로서 어떻게 우리 학교의 플리마켓이 기여할 수 있고 도약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을 좀 검증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2024년 이번에 참여했던 제휴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지역 사회적 기업과의 상생 축제였고요. 그리고 수업셀러 부스 기획 시 필요한 이런 아이템들이 되게 좀 다양해졌고, 그 다음에 제휴기업이라는 개념이 도입이 됨으로써 되게 폭넓은 아이템들이 플리마켓 안에서 운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이 로컬의 소상공인들과 사회적 기업들이 참여함으로써 정말로 뜻깊은 행사가 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2024년의 플리마켓은 지역 상생 공간으로서의 플랫폼, 이 개념으로서 한번 타진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 플리마켓 운영에 있어서 특히나 이 부스를 운영하는 셀러 입장으로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 제휴처입니다. 그래서 제휴처 선정에 상당히 많은 토의가 있었고 논의가 있었는데요. 일단은 크게 저희는 포피 기반으로 제휴처들을 분석을 했고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일단은 협력사의 안정성을 좀 많이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들은 조금 배제를 했고요. 홈페이지라든지 브랜드 컬러가 확실하지 않은 기업들은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인 사업자 위주로 수익성이 있고 수익이 실제로 낮고 홈페이지가 있으며 메인 상품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소통을 할 때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오너십의 색깔, 브랜드의 색깔이 강한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저희는 오너십과 브랜드 컬러에 대한 것들을 되게 심도 있게 분석을 하였고 저희가 진행할 수 있는, 또한 제휴사들이 원하는 방향이 우리 플리마켓에서 구현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상당히 좀 중점 있는 요소로 확립을 하여 저희가 제휴처 선정에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프로젝트 간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사실은 필수인데요. 제휴 기업과의 협업에 있어서는요. 조직의 틀이 잡힌 기업체여야 사실 이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고, 그다음에 상품의 수익성이 확보되어야 이 플리마켓이 성공적인 수업셀러로서 성공적인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협력사 안정성을 가장 중점으로 봤습니다. 그 다음에 상품 경쟁성과 가격 경쟁성입니다. 경쟁사가 두세 개씩 있는 상품들은 카테고리 제휴처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저희는 독점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독점 구조가 가능한 상품 위주로 좀 선정을 했고요. 꿀, 생활도자기, 바로식품, 제휴업체들은 제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20대 대학생 타깃으로는 기획이 어려운 상품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20대 대학생 소비 습관에 맞는 좀 제휴처를 선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는 조금 논의가 있었고 좀 고민이 됐던 거는 저렴한 상품으로 가야 될지 비싸도 가치 있는 상품으로 가야 될지 조금 많이 고민이 됐었는데요. 저희는 저렴한 상품 같은 경우에는 시금 쪽으로는 저렴한 상품들이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자파 쪽으로 생각을 하였고 자파는 비싸도 가치 있는 상품이어야 구매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여 비싸도 가치 있는 상품에 조금 중점을 두고 상품과 제휴처를 선정하였습니다. 이거는 제가 추후에도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건데, 과거 플리마켓 참여 경험을 토대로 좀 가설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재학생 대비 플리마켓 참여율이 약 20%, 저희는 한 600명 정도가 이 플리마켓을 구경하고 상품을 구경하고 부스를 한번 방문하는 인원들이 한 600명 정도라고 봤고요. 전체 대학생 대비 구매 전환율을 약 3%로 예측을 했습니다.
원래 되게 항상 통상적인 오픈마켓 기준이 2에서 5%라고 해요. 근데 플리마켓이나 팝업스토어는 사실은 구매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더 높게 본 3에서 7%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깃의 특성과 규모에 맞는 상품 및 가격 설정이 필요했고 운영 전략에 맞는 제휴처 선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렴한 상품은 많이 팔아야 이득인데 저희가 이 수요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여 비싸도 가치 있는 상품으로 전환한 이유도 사실은 이 이유에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상품 가공성과 콘텐츠 가능성을 좀 많이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프로모션이죠. 그래서 저희는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식음료는 제외했습니다. 실제로 식음료는 수익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그 많은 인력들이 붙어야 되고 그 다음에 리스크도 상당히 큰 어떻게 보면은 막 다 못 팔았을 때 마진율이 떨어지는 리스크가 상당히 큰 카테고리여서 저희가 좀 제외를 했고요. 선구매 방식이 아닌 중개 구조로 제휴가 가능한 업체들을 조금 많이 중점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제휴처와의 협의가 이루어졌을 때는 제휴처와 어떻게 상품 조달을 할 건지, 그 다음에 중개 수수료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좀 길게 이루어졌고요. 저희는 이 중개 수수료가 사실은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휴처 선정을 포피 기반으로 저희는 분석을 하였고 이렇게 정리된 내용으로 스테디 윈스라는 기업과 제휴를 맺기로 했습니다. 스테디 윈스는 법인 사업자였고 케이스 그리고 친환경 캘린더 등에 대한 메인 상품들이 존재를 했으며 젊은 30대 초반의 젊은 사장님 여자 사장님이요. 여장 사장님이 저희의 오너였기 때문에 키워드라든지 그 다음에 제휴 상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협업에 있던지 이런 것들이 되게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할 것 같아 이 기업으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플리마켓 제휴 상품을 좀 운영한 사례들을 타 플리마켓 운영 사례들을 좀 많이 분석을 했는데요. 플리마켓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학교와 지역과 대학교가 또 지역 소상 사회적 기업과 대학교가 이렇게 많이 소통을 하고 상생회장의 사례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크게 저희는 두 가지로 봤는데요. 대전대학교와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였습니다. 대전대학교에서는 올해 여름에 대전 링크 3.0 사업단에서 대전중앙로에서 플리마켓을 운영했던 사례가 있었는데 여기에선 코코벨이라는 조금 알려진 디퓨저 상품으로 많이 알려진 이 기업이 함께해서 진행을 했던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뉴스나 기존 블로그라든지 이런 결과물들을 봤을 때 대전의 번화가에서 진행을 하였고 무려 5일간 진행했던 행사지만 성과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렇게 판매 전략을 잘 수립하지 못하면은 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조금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미래 캠퍼스에서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여기에는 좀 독특하게 지역 소상공인들이 입점 비용을 받고서는 참여를 하는 구조였고요. 지역 셀러가 제가 알기로는 20팀 정도 참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소상공인들이 좀 추가가 되었고 월 1일 5만원의 입점 비용을 내고 플리마켓 행사가 진행이 됐던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조금 저희가 벤치마킹을 할 수 없는 좀 특이점이 있었는데요. 학교가 중심으로 모일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저희 학교는 구조상 학교가 퍼져 있기 때문에 가운데로 모이기가 어렵고 사실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보다 재학생 규모도 작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 매력적인 고객 확보가 어려운데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10,000명이라는 탄탄한 재학생을 갖고 있고 그 10,000명이 모일 수 있는 중앙 집결지가 있기 때문에 그 연못과 그 중앙로 일대로 따라 플리마켓이 구성이 되었고 되게 높은 참여율을 보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례를 토대로 우리가 확연한 벤치마킹 인사이트는 도출하지 못하였지만 분명한 거는 판매 전략이 온전하지 못하면 제휴처가 좋아도 상가 도출이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 다음에 장소라든지 입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더해진다라고 하면은 우리도 운영을 해주고 있는 기획단에서 이번에 더 성공적인 참여율 증대를 이끌어낸다라고 하면은 저희도 부스 입장에서 더 성공적인 결과 도출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조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플리마켓 시장 분석은 위와 같습니다. 저희는 크게 구매력과 구매 타겟 참여율, 구매 전환율로 봤는데요. 구매력 같은 경우에는 2024년 불경기로 인한 구매력이 감소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2023년 소비 지표 대비 모든 소비 지표가 하락세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전 대비 좀 구매력이 많이 감소될 수 있다. 그리고 구매 전환율이 많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가성비, 가심비, 상품 기획이라든지 딴 때에 비해 사은품과 옵션 등에 대한 추가를 더 많이 강행했습니다. 구매 타겟 같은 경우에는 잡화 및 생활용품의 그 남학생 구매 비율이 낮은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학생 집중 마케팅을 해야 될지 남학생을 포함한 마케팅을 해야 될지 상당히 고민을 하다가 저희는 결국 선택과 집중을 하기로 하였고 여학생 집중 마케팅에 올인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0대 여성 타겟의 후킹 키워드를 많이 활용하여 부스를 좀 꾸미는데 활용을 했고요. 저희 참여율이 아까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플리마켓 참여 재학생이 전체 재학생 대비 20% 수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공강인 재학생이 있고 60주년에서만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사실 이 플리마켓을 잘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플리마켓이나 이런 것들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까지 고려하여 저는 20% 수준으로 예측을 했고 대략 600에서 8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참여할 것이라고 봤고요. 이 한정된 수요 내에서 상품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그 60주년 기념관에 있는 학생들을 데리고 오거나 아니면은 공강인데 굳이 학교를 불러서까지 우리의 고객을 증대시키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이 600명과 800명 사이의 이 한정된 수요 내에서 구매 전환율을 올리는 것이 우리의 가장 적합한 운영 전략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저의 목표는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하였고요. 아까부터 말씀드린 것 같이 이번 2024년은 사회적 기업, 화성시, 평택시, 오산시의 사회적 기업이 함께하는 플리마켓이기 때문에 지역 상생 플랫폼으로서의 이 플리마켓이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가설을 좀 검증을 하고 싶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런 수수료라든지 중개라든지 프로모션이라든지 이런 개념에 있어서 우리 학교가 플랫폼의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다음 어떤 효과가 있을지 이런 것들을 조금 검증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휴 컨셉에 맞는 자체 상품을 좀 기획을 함으로써 요거는 이제 뭐 프로모션이라든지 패키지라든지 옵션이라든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휴처들이 학교를 상대로 한 커스텀 상품 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한 것들을 좀 파악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중개수수료 검증을 토대로 저희는 중개수수료 10%를 잡았는데 이 중개수수료를 토대로 뭔가 수수료, 마진율, 제휴 상품 이 상품에 대한 것들에 대한 영향력들을 좀 판단을 하고 싶었습니다. 저희 제휴 사업 모델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래서 2025년 캘린더, 각종 케이스들을 저희는 제휴 상품으로 선정을 하였고요. 답구용 액세서리, 인형 키링 등을 토대로 조금 저희의 자체 상품을 좀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 상품들은 마진율 50% 내에서 운영을 하였고요. 이 마진율 50%라는 의미는 옵션이라든지 사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활용 여부를 뜻합니다. 그래서 자체 상품으로 인한 제휴 상품 매출 증진은 저희의 결과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저희의 목표였고요. 제휴사 단가 조정 및 수수료 조정도 역시 저희가 초기에 가장 중요하게 잡고 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스테디니스와의 이 판매 수수료 논의가 중점적으로 논의가 됐고요. 저희는 단가 인하를 택한 대신에 중개 수수료를 많이 포기했습니다. 원래는 20%였는데 10%로 많이 줄였고요. 더 나아가 저희가 이 수익만으로는 어려울 수 있으니 판매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모션도 한번 운영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를 인센티브로 협의를 했고요. 팔로워 한 명당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저희 쪽에 수익이 들어오게끔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들을 토대로 프로모션이라든지 중개수수료라든지 매출이라든지 자체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토대로 지역 상생 플랫폼으로서 우리가 이게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검증하고 싶었고 저희가 수업셀러로서 이런 것들을 좀 검증하는 자료들을 만드는데 기여를 하고 싶었습니다. 저희의 최종 성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저희는 가격대가 많이 높았던 노트북 파우치, 아이패드 케이스는 판매를 하지 못하였고요. 디지털 파우치는 목표 대비 하나를 팔았고 달력, 시약 키트, 친환경 칫솔 세트는 예상보다 많은 목표 대비 이것도 적지만 예상 대비는 많은 수량을 판매를 하였습니다. 그럼 저희 연계 상품이 조금 많이 팔렸는데요. 연계 상품은 저희가 10개를 준비했는데 다 팔렸고 스티커라든지 부수 상품은 사은품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순수익은 사실은 14만 9천 원 정도가 나왔고요. 순수익으로 5만 8천 원 그리고 중개수수료 및 인센티브로 8만 9천 원의 수익을 내면서 14만 7천 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저희 홍보물은 이렇게 제작을 하였고요. 홍보물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핑크색 계열들을 많이 활용을 하여 좀 진행을 하였습니다. 저희 현장 스케치는 이와 같고요. 저희가 현장에서 수업셀러 중에 가장 열심히 영업을 했던 팀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같은 팀이었던 조명재 팀원과 성현주 팀원이 이제 필두로 그 고객들이 좋아할 만한 커스텀 상품들을 조금 추천을 하고 그 고객의 특성에 따라 영업 전략을 펼치면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단가가 높은 상품이기 때문에 영업이 좀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은 고객의 유도를 익힐 수 있을 만한 멘트들을 적합하게 사용을 하면서 판매를 진행을 하였고 저희가 이제 총장님을 대상으로도 상품을 2만 원, 그러니까 칫솔 세트를 판매하는 성과도 도출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인사이트는 이렇습니다. 저희는 일단 수수료 효과로 14만 6천 원의 수수료 효과를 검증했고요. 저희는 노동력이 실제로 한 명만 부스 운영에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력까지 포함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모든 부스에 있는 부스를 통틀어 저희가 가장 높은 어떻게 보면 마진율과 순수익을 봤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중개 수수료 모델로서 14만 6천 원의 수익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추후 수수료 모델 성과 사례 확보를 토대로 저희도 연세대학교 미래 캠퍼스처럼 뭐 입점비를 부과한다든지 아니면 뭐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플리마켓을 운영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개념들로 계속 학교와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플랫폼의 상품으로서 확장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건 저희가 제휴 상품은 20건밖에 판매하지 못했는데요. 이게 높은 단가 특성상 매출 건수가 좀 많이 낮습니다. 하지만 기대 이상의 수요를 검증하였고요. 실제로 더 많은 프로모션과 더 좋은 상품들, 커스텀된 상품들로 상품을 운영을 했다라고 하면은 더 높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그래서 학생 단가와 마진을 고려한 상품 설계 시 매력적인 상품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스타 팔로우는 92명 증가했고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모션에 대한 성과는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상품 프로모션은 되게 좋을 것 같다.
있다는 결론을 저희는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추후 지속적인 지역 상생 플랫폼으로서 한신대학교는 이렇게 좀 도약을 할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주기적으로 한신대 상인회 및 지역 소상공인 협동조합 대상으로 그 팝업 스토어라든지 플리마켓을 유치한다라고 하면은 되게 좋은 상생의 공간이 될 것이라고 봤고요. 학생 대상 프로모션 희망 기업 대상으로 한 플리마켓 팝업 스토어를 운영한다라고 하면 이 역시도 매력적인 마켓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몇몇 학교들에서는 학교 내 팝업 스토어를 유치를 하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이벤트들을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아직까지 그런 공간들이 구축되지 않기 때문에 플리마켓을 활용한다라고 하면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또한 인스타 팔로우를 저희가 뭐 지속적으로 하긴 하였지만 저희가 집중적으로 30분 정도를 했는데 92명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 말은 즉슨 학교를 대상으로 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라고 하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싶고 집중 마케팅을 하고 싶은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은 되게 관심 있게 이 상생 플랫폼을 들여다볼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 매출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프로모션 차원으로서 이 플랫폼을 이용할 확률이 매우 높겠구나라는 것들을 조금 많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학교가 알바천국 대학 프로모션을 하면은 상위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의 학생들이 프로모션에 대한 인지 능력이라든지 참여율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저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